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저는 90년대 초부터 환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녹색연합을 만들고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름 환경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에는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런 국회 의정 활동도 4년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후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계획 그리고 기후변화 계획 등 같이 만들고 심의하는 일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청와대에서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우리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의 어떤 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시민사회 수석으로 많은 시민들과 우리 사회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저의 어떤 열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의 풍요 그리고 또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주는 편의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동안 우리의 문명 그리고 물질 풍요가 이루어진 건데요. 화석연료를 태우다 보면 온실가스라고 이름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온실가스 물질인데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우리 지구 온도는 여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90년대부터 세계의 많은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각국 정부 또 국제기구는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에 국제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런 약속들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는 지구온도만 상승시키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지구온난화가 되면 폭염이 일어난다든지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날은 한파의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를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장 해결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아주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 일변도로 지금까지 물질 문명을 만들어 오는데 화석연료를 태워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더 이상 기후변화라고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그런 가뭄, 홍수 이런 일들이 매일의 일상이 되고 우리가 거의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기에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후 조절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이제 우리는 이걸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매우 그런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른바 기후 위기라고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최근 우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제인 구달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기후위기에서 초래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인간이 기후가 주는 그런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우고 그리고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을 남용하면서 결국 오늘날의 기후 위기가 초래되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연이 주는 경고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지구를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지구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평균 1도가 올랐습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로 있는 이산화탄소가 400ppm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400ppm 한계치, 400ppm이라고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 정도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 0.04%면 그닥 많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데요. 왜 한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걸 조금 실감나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그 온난화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지금 온대기를 살고 있는데요. 빙하기를 거쳐서 간빙기를 거쳐서 지금 온대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간빙기에서 온대기로 넘어가는 기간이 한 1만 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면 0.02%에서 0.03%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에서 0.04%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배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진 것이죠. 이제 좀 실감이 가실까요?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지금 이렇게 400ppm이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 하에서는 인간이 거주불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거주불능의 지구가 됐다고 하는 내용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UN 기상기구가 지난해에 글로벌 기후동향 보고서 2020년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최근 기온도 상승은 더 높아져서 1.2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기후과학자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굉장히 극한 기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5도가 되기까지 이제 0.3도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보다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20%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세계 기상기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급이다. 살인적이다. 기록적이다. 100년 만의 일이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말들이 붙을 정도로 요즘의 날씨는 그런 극한의 그런 기상 이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2018년도에 엄청난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최장 폭염 기간이 33도 폭염 기간이 거의 한 달 내내 진행됐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정말 최장 역대급 장마를 겪었는데요. 54일이나 장마가 지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재난과 같은 일들이 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재난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 기후현상 또 기상이변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살인적인 폭염이 거의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일어나면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들은 열사병과 같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요. 또 열사병의 고통은 죽음에 이르기도 하게 됩니다.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가 많은 그런 도시가 되면 더욱더 폭염에 고통스러운데요.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주는 열섬 효과까지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뜨겁죠. 도시가 펄펄 끓게 됩니다. 낮에 도시가 펄펄 끓으면 좀 밤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열대야라고 다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폭염이 되면 열대야까지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이런 폭염에 또 뜨거운 열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의 대한민국도 엄청난 폭염으로 처음으로 폭염도 재난이다라고 국가가 선포할 정도로 폭염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2019년에 유럽 대륙은 정말 또 펄펄 끓었는데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폭염에 시달렸고 프랑스 내륙 지방은 거의 45도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폭염에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폭염은 중위도 지방이라든지 더운 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작년 요맘때쯤 시베리아의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하는 베르얀스크에서도 폭염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시베리아의 날씨가 38도까지 정말 신기록을 이루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살인적인 폭염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릴 정도로 전 세계의 산불이 정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구의 여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숲이 연중 수만 건에 이르는 산불로 불태워졌는데요. 당시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존 숲을 태워서 소를 방목하는 목축지를 만들고 콩을 생산하는 콩농장을 만들고 광산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아마존 숲을 인위적으로 불태웠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지구가 불타는 현장이 1년 내내 연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또 2019년에는 여러분들도 생생히 다시 기억이 날 텐데요.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거의 6개월 동안 계속됐죠. 거의 600만 헥타르의 땅을 숲을 태우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십 명의 목숨이 희생되고요. 또 캥거루, 코알라 같은 그런 5억 마리에 해당되는 야생 동물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도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인데요. 오랜 폭염 그리고 장기간의 가뭄 그리고 강풍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6개월 동안 호주의 숲과 산림을 불태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불은 또 시베리아 같은 그런 추운 지역의 숲도 태우고 있는데요. 시베리아의 그런 아한대 숲도 오랜 기간 불태워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산림 또 숲이 불태워지면 숲에서 나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증발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숲이었던 그런 공간이 초지가 되고 또 초지는 더욱더 이렇게 심각해지면 사막까지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이 초래되겠죠. 북극은 지구의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북극의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지구 평균 온도보다 2배 이상 그 온난화가 북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30년 전부터 북극의 그런 빙하가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가를 위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성 모니터링 상황을 보면요. 빙하가 굉장히 급속도로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3월에는 북극의 빙하가 좀 꼭꼭 얼어 있다가 여름철
9월 중순쯤 되면 녹는 게 가장 이제 많아지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3월부터 9월까지 북극의 빙하가 녹는 모습을 위성으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봤습니다. 30년 전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지난 2020년도에는 지난 30년 동안 위성 모니터링 했을 때 두 번째로 여름철 빙하가 가장 빠르게 녹아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 우주국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해수면 상승이 연평균 4.4mm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으면 거의 4.4cm 해수면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얘기 드린 그런 그 북극 또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가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니까 또 해수면이 올라가는, 빙하가 녹고 또 열에 의해서 바다 열팽창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속한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되면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몰디브, 또 키리바시, 투발루와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나라인데요. 이런 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44개 나라가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도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되는 그런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죠. 2019년 국제 기후변화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단체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처럼 해수면이 상승되면 2050년에 한 1억 5천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만조가 되었을 때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밋 센트럴이 갖고 있던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30년에 우리나라 국토의 5% 그리고 한 332만 명의 그런 시민들이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에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이런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좀 심각한 그런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해수면 상승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수가 나면 굉장히 물에 잠기죠. 도시나 또 홍수가 지나가서 물이 빠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해수면 상승이 반복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아예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다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는 제철소라든지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그런 발전소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해안지대에 만들어져 있는 발전소, 제철소도 상시적인 그런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그곳에 그 발전소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장 문을 닫고 발전소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시적인, 상습적인 침수 피해라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고통과 그런 위험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을 놓고 서로 약탈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도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기후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해마다 2,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2050년이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로 기후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후 난민이 10억에 이를 거라고 하는 아주 매우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 되면 의식주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인권, 정말 모든 것을 잃는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리고 기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후위기 문제 정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재난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다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호초가 기후위기로 멸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합니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바다가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면 산호초가 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다 생태계로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산호초의 어떤 멸종 위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면 산호초와 공생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식물들이 산호초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산호초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는 산호초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멸종의 상황에 일어나게 됩니다. 산호초가 이렇게 멸종한다는 것은 바다 생물에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산호초는 바다의 열대림이라고 불릴 만큼 바다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입니다. 바다 생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산호초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산호초는 바다 생물들의 집입니다. 바다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요, 산호초가 99% 멸종한다고 합니다. 산호초가 멸종하면 바다 생물도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바다 생물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이 바다로부터 얻는 어획량도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식량 위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산호초의 멸종은 바다 생태계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생존에도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인류가 겪어보지 않았던 감염병으로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어려움의 터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감염병이 기후위기로 이제는 아주 자주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돼지 인플루엔자, 그리고 사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최근 들어서 아주 우리 인류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이와 같은 그런 감염병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옮기고 있는 이른바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점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는데요. 그 기후변화 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도, 2도하고 1.5도 사이인데요. 그 후로부터 2018년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정말 기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인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총회에서 1.5도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게 채택이 됩니다. 이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2도까지 상승하면 지구 생명이 생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굉장히 지속 불가능하게 어려운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1.5도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럼 1.5도와 2도의 차이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 잘 담고 있습니다. 2도가 되었을 때, 그리고 1.5도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했을 때 그 0.5도의 차이가 지구의 운명을 바꿀 만큼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로 지구 온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구 생명이 생존 불가능하고 우리 인류의 삶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다.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위험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요. 왜 우리가 1.5도 캠페인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1.5도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담은 아주 매우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그런 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5도의 차이가 그 지구 생명 그리고 우리 인류 생존에 굉장히 큰 커다란 변화 그리고 커다란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도로 온도 상승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4억 2천만 명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한 인구가 2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 그리고 식물의 멸종의 속도가 2배나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도 2도까지 상승이 됐을 때는 바다의 열대림이라고 할 수 있는 산호초가 99% 멸종하게 되고요. 북극의 빙하는 거의 10년마다 여름철에 한 번씩 녹아내리게 됩니다. 1.5도로 제한했을 때보다 거의 10배 빠른 속도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는 거고요. 바다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바다로부터 얻는 수산물 어획량도 거의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100년이면 해수면이 1.1m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1.5도를 유지하면 10cm 해수면 상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cm 해수면이 상승되는 걸 막는다면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0.5도를 내리기 위해서 1.5도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 그리고 1.5도의 의미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 지구의 생존 자체 그리고 우리 사람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대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도전이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이처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1.5도로 상승하는 것을 막는 일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길이자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 이제 맞서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감염병을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방역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이 긴 고통의 터널을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물질,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거 배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한 축으로 감축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당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온실가스를 현격하게 줄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구 온도가 뚝 떨어지거나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물질은 한번 배출되고 나면 오랫동안 지구에 대기 중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출했던 그런 이산화탄소가 50년, 200년 대기 중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은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노력과 함께 중요한 축이 적응 대책입니다. 바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걸로부터 우리 사람이 받고 있는 위험, 충격을 좀 더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줄이고 흡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게 이제 적응 대책인데요. 이를테면 가뭄이나 홍수, 뭐 이런 어떤 기상이변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가뭄이나 홍수나 한파 같은 그런 취약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작물 병충해를 한다든지 농작물 안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적응 대책이 되는 거고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병 대응도 바로 적응하기 위한 이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적응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축하는 노력과 함께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이 두 축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온실가스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보다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야심찬 노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에 세계가 다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는 UN 기후 변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92년에 세계 195개 나라가 참여해서 UN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기후 변화 협약을 함께 체결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해마다 모여서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변화되어가는 그리고 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공동의 노력 그리고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파리에서 제2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의 그런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서 각국 나라는 지구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고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7년에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후변화 협정 인정 못하겠다, 탈퇴하겠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기후변화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에 손해가 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전 세계는 정말 경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첫 임무로 했던 일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하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9년에는 유엔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에게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때 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특별 연설을 했던 그레타 툰베리라고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환경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이때 각국의 정상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미래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린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특별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처럼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우리의 목표처럼 나와 있는 게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우리 눈앞에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그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해야 지구 온도를 1.5도로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란 그럼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탄소 중립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래도 줄이지 못한 남아있는 것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 흡수원, 이른바 숲, 갯벌, 습지 이런 것을 좀 잘 확충해가지고 그런 탄소 흡수원으로 흡수해서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된 양과 없애는 양이 같아져서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걸 2050년까지 지금 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서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매우 이 국제적인 흐름 그리고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12월에 국민들께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도전적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있는 정도가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계속 배출하고 높여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 같은 그런 나라들, 가까운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게는 30년 전부터 이산화탄소를 줄여갔지만 우리는 이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은 2050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도전적이고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길은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 있거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가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뒤처진다면 우리에게 올 미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일이 매우 도전적인 일인데요. 이 도전적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정말 다 바꿔야 됩니다. 이른바 이런 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전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전환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생각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온실가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에너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석연료가 태워져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이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에너지로 바꿔야 할 건가요?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만드는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드는, 거의 우리가 쓰는 전기는 태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집, 빌딩, 이것을 친환경으로,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적고 탄소 배출이 아주 적은 그런 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건물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냉방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 냉방, 에어컨 돌려야 되죠. 또 겨울에 추울 때는 가스를 돌려서 가스 난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온실가스 물질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텐데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건물 자체가 냉난방을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런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로 에너지 건물을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살게 되면 에너지 안 써도 되고,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건물 안에서 쓰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발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건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태양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옥상뿐만 아니라 유리창,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건물 자체가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건물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더 많으면 건물에서 쓰고 남으면 다른 곳에 팔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요즘 우리가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쓰레기 제로, 순환 경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순환 경제를 만든다. 결국 나오는 쓰레기를 또 쓰고 또 써서 순환시켜 가지고 쓰레기는 최소로 만들고 다시 자원으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른바 이런 거를 쓰레기 제로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주문을 많이 하죠. 배달을 많이 시켜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도 구입해서 먹게 되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하다 보면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회용 포장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런 그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나라 중에 세계 2번째예요. 그만큼 플라스틱을 안고 삽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자원으로 계속 활용해서 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이동수단이 없으면 안 되죠. 대부분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이런 이동수단은 내연차라고 합니다. 차 안에 엔진이 달려 있는데요. 그 엔진이 가동하게 하려면 화석연료를 넣어야 되죠. 휘발유, 디젤, 천연가스 이런 걸로 버스, 택시, 자가용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역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이걸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화석연료를 안 쓰는 자동차, 그리고 화석연료를 안 쓰는 그런 버스, 이런 걸 만들면 되죠. 미래차로 우리의 어떤 그 수송수단을 바꿔가고, 사실 이 기저에는 다 기본 에너지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부분 한 87%는 다 이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한 40% 정도는 이른바 석탄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2050년에는 다 멈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토가 작고 국토가 좁고 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여건이 되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일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나 풍력과 같은 자원도 이렇게 풍부하고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환경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또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또 도시에서도 이런 태양광 발전을 널리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또는 그런 가능한 공간들을 충분히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재생에너지가 또 주민들에게 또 이익이 되고 일자리가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일이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관건인 만큼 충분하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도 그 이익이 함께 나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재생에너지를 위한 아주 좋은 녹색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지난 4월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적 그런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 독일의 기후보호법은 이 미래 세대들의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매우 미흡하다,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이 누려야 될 그런 자유로운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독일의 기후법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2030년 이후에
탄소 중립,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기후보호법을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독일의 정부는 즉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독일 정부가 세웠던 기후변화 대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보호법 수정안을 만드는데 그 수정안이 2050년 탄소 중립보다도 더 앞당기는 겁니다. 독일 정부는 미래 세대들의 이런 자유로운 권리를 위해서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상향하는 그런 수정안을 담은 기후보호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65%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새로운 야심찬 결정을 담아서 기후보호법을 수정하는 이런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는 헌법 1조에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맞서 싸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기후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헌법을 만드는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시민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기후시민의회를 만들었어요. 그 기후시민의회에는 정말 각지 그 다양한 시민들이 한 150명이 모였는데요. 150명이 모여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를 우리가 감축해보자. 그러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이 필요할지 모여서 함께 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140개가 넘는 그런 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헌법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달라 하는 권고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프랑스 의회가 헌법을 수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프랑스 헌법을 이렇게 탄생시키게 되었는데요. 이 시민들이 했던 기후시민의회에서 내놓은 여러 온실가스 감축 안에는 다양한 안들이 많은데요. 뭐 이를테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더 이렇게 늘리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전거로 출퇴근하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로 잘 조절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 이런 아주 다양한 안들을 담은 140개가 넘는 그런 안을 프랑스 정부에 제안하고 프랑스 정부는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매우 보기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뭐냐면 알리백 시민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발족식을 했어요. 알리백 시민클럽 굉장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이른바 재생에너지 100%로 우리도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자. 재생에너지로 우리 에너지를 써서 우리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탈탄소 시민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알리백 시민 클럽이 이제 발족된 겁니다. 정부나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 중립에 나서자, 온실가스 감축하자. 이제 이런 시민의 캠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이 알리백 시민클럽에서는 시민들에게 3가지 등급의 어떤 인증을 해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인증은 화이트 등급인데요. 이 화이트 등급은 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만으로도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 등급을 이렇게 인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등급이 그린 등급인데요. 녹색 등급인데 녹색 등급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도 쓰고 가스도 쓰고 또 이런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쓰는데 전기로 치면 2kW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내가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 2kW 이상을 생산하는 곳에 투자하거나 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녹색 등급, 그린 등급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저도 저희 집 베란다에 300W짜리 미니 태양광을 달았어요. 이거 하나로 냉장고 한 대 정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한 2kW 정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kW 이상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알리백 시민클럽이 저에게 만약에 인증을 해준다면 녹색 등급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급이 이제 블루 등급, 파란 블루입니다. 블루 등급은 5kW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런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하면은 블루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전기를 쓰고 또 난방을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고 일을 하려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수송 부분까지.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까지 감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5kW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양만큼을 재생에너지로 바꿔내는 일, 재생에너지로 상쇄하는 그런 정도를 하면 이제 블루 등급. 굉장히 아이디어도 신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도 매우 의미 있는 시민들의 성과인데요. 시민들이 서로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10년 동안 원전 2기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줄였어요.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였겠죠.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원전 2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캠페인,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또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100개의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함께 모여서 아까 제가 그 알리백 시민클럽처럼 재생에너지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안내하는 교육자도 양성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요. 우리 광명에서도 이렇게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또 이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햇빛발전 활동을 해서 광명에도 여러 곳에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민발전소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광명시 그 도서관에도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시민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그게 잘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포장용기, 플라스틱 막 쌓여가면 참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또 지구에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용기내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용기내 챌린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가? 용기 내서 도전한다는 건데 또 그 용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담는 걸 용기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내서 플라스틱을 줄여보자 이 의미인데요. 내가 가서 구입할 때
내가 스스로 다회용 용기를 들고 가는 거죠. 에코백에 담아온다든지 아니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용기를 다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담아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나물도 담아오고 아니면 생선도 담아오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 내서 우리 용기 들고 각자 한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한번 구입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또 요즘 알맹 가게, 알맹 상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맹 상점은 껍데기는 팔지 않아요. 내용물만 파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내용물을 사올 용기를 내가 들고 가는 겁니다. 혹시 광명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동네마다 플라스틱 방앗간 이런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플라스틱은 또 종류별로 잘 버려져야 잘 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잘 선별해가지고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지고 좋은 원료를 만드는 그런 생산 공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플라스틱 방앗간. 방앗간은 왠지 떡 방앗간, 구주 방앗간 뭐 이런 곳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방앗간. 이것도 우리 동네에 하나 이상쯤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광명 시민들께서 없다면 한번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처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풍요, 이기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화석 연료 문명, 이른바 이제 탄소 문명에서 우리의 물질 문명이 이렇게 떠받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어떤 토대 위에 문명을 세울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화석 연료 없이도 우리가 삶의 질 그리고 행복한 삶,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과 미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거, 과거에 굉장히 편리했던 거 이런 것하고 이제 좀 결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생각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매우 익숙하게 편리하게 살았던 어떤 것들하고 나는 결별해야 할까? 어떤 것들하고 결별하면 우리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탄소 중립이 가능한 우리의 삶,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동차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타고는 다니지만 내 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과 결별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편리하게 살아왔던 어떤 것들과 여러분은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소 중립,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온실가스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지구를 지키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누가 해야 할까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일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서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건 뭘까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전환의 길, 탄소 중립의 길, 누구도 남기지 않고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서는 시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와, 정말 너무 거대한 문제구나.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갖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무엇이구나 함께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부터 우리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하나하나 모이면 이 거대한 기후위기 해결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사는 곳부터, 나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